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이고요. 요 근래에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큰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일단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건강하고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알아서 생기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긴박해진 저희 부부는 날짜를 지정해서 매번 아이를 가지려고 숙제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노력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내가 뱃살 찌고 담배 많이 피는 저를 탓하며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퇴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조깅도 하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 먹고 담배는 아내 몰래 조금씩 피긴 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당최 임신이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처럼 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니 형부랑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왔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면목 없다고 우리 집에 잠깐 온다네. 그래도 되지? 처형이 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을 한 처형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워낙 털털하고 그래서 저와 잘 통하기도 했고 친구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형님과 다투고 장모님 댁에 가더니 이제는 면목 없다고 저희 집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짠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처형이 왔고 처형은 그간 고생을 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처형은 아내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외모이긴 했었는데 뚱뚱하진 않았어도 날씬한 아내보다는 살집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와 비슷하게 날씬해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이 빠졌는데. 남편 놈이 이번에는 회사 신입이랑 바람 폈는데 아주 고맙네. 나 살 빠지게 만들고 이뻐지게 만드네. 고마운 인간 같으니라고. 처형, 그래, 그렇게라도 웃는 거 보니 좋네. 처형 기분이 별로이고 술이 한 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오늘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형 위로도 해줄 겸 셋이서 형님 뒷담화 삼매경에 빠지고 재밌는 수다에 대낮인데도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조금씩 업되더라고요. 한참을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의 전화가 들려왔고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취했는지 눈도 풀리고 혀도 꼬아지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가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시면 안 된다면서 술 안 마신 자신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아내는 20분 거리에 장모님 댁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술 안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나가더니 술꾼인 저와 처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막판에는 처형이 기분이 많이 업됐는지 TV에서 걸그룹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며 막 웃었는데 술 취한 와중에도 웨이브하며 은근히 도발적인 댄스도 포인트 맞춰 제법 따라하더군요. 와 처형, 걸그룹 데뷔해도 되겠는걸?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처형을 두고 바람이 났대? 제부, 내 남편이 온갖 여자들을 밝혀대서 그렇지 내가 살도 빠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남자나 다 꼬실 수 있거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당장에 제부도 나보면 넘어갈걸?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며 말한 거였었는데 형님 일도 그렇고 처형이 예민해졌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성큼성큼 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걸치는 겁니다. 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이 왔는데 그때 처형이 눈치챘는지 푹 하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 같은 처형으로
절대 여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자같이 느껴진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하자 처형은 오늘 술판은 끝내야겠다며 이따가 아내가 오면 깨워달라며 졸리다고 방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술을 다 마시고 나서 그런지 너무 졸렸습니다. 거실에서 테이블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술이 엄청 취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잠에서 깬 저는 너무 졸려서 처형이 있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이 누워 있었는데 술 취한 저는 방금 전 처형이 방에 들어간 걸 깜빡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처형이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제 아내와 비슷한 뒤태에 처형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뒤로 가서 꽈아가 났습니다. 아이고 품에 쏙 들어오는 내 자기. 술 마시니까 더욱 생각나네. 어때? 자기도 좋지? 처형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술이 취했고 졸린 상태였는데도 그때 아내인 줄 안 처형의 뒷모습을 보고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불을 걷어올리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슬금슬금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좋았는지 저는 더욱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니 아내로 착각한 처형은 없었고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엄청 마시더니 벌써 잠든 거야? 그러게, 제부가 나보다 술이 약한 줄은 몰랐네. 이거 치워주고 나는 저 방 가서 쉬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처형이 집안 불화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형 얼굴을 봐야 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는데 처형은 평소 때와 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도 술김에 아까의 상황을 잊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형의 태도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은 가볍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난다며 오늘 저녁을 직접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는 처형만 있었어요. 처형은 집에 아이를 보고 집안이라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형님 얼굴 보기는 싫다며 저희 집에 며칠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형과 둘이 저녁을 먹다가 처형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어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며 술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간 사이에 처형이 아내 옷을 입은 거예요. 집사람 옷이 편하고 예쁘다면서 면원피스를 입었는데 언뜻 보기에 정말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처형과 가볍게 마시고 술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처형도 그날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편의점에 볼 일이 있다면 아간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똑같은 옷에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얼굴의 순간 아내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 왔냐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글쎄 처형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놀란 처형을 보고 미안하다며 아내인 줄 알았다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예요. 처형이 내 행동이 싫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던 처형 생각이 나서 거실에 있을 처형을 두리번 쳐다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묘한 기운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어요. 처형이었어요. 처형은 요새 불면증이 심해졌다면서 자기 혼자 술을 조금 더 마실 테니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마시게 하는 건 마음에 걸려서 같이 얘기 나눠준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형이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금방 취한 처형은 정신을 잃은 듯 테이블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처형을 안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쭉 뻗은 자세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처형을 쳐다보는데
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될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놓고 방을 나서려는데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혀꼬인 말투로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처형과 뽀뽀를 하게 되었어요. 눈 감고 있는 처형이 저를 막 끌어왔는데 저는 처형이 술이 취해 저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술 취한 여자가 힘이 왜 그리 센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미 처형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저도 모르게 처형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아차 싶어서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곧이어 잠에서 깬 처형이 화장실로 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저를 외간 남자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5일 동안 매번 술을 마시게 됐었고 아내는 술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녁에 친정에 가거나 친구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형과 총 5번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5번의 사랑을 나눈 후 처형은 형님이 정신 차린 것 같다며 다시 잘 지내본다며 아예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아쉬운지. 솔직히 그 다음 날쯤 처형과 터놓고 얘기해보려 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건 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처형에게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형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어째 날짜가 형님과 사이가 나빴었고 저와 며칠 지냈던 그 시기인 것 같은 거 있죠? 아내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데 언니는 남편과 사이도 별로인데 2번이나 임신했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설마 아내 임신도 못 시키는 저인데 처형에게 임신을 시킨 게 저는 아니겠죠? 저는 지금 제발 형님의 아이이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처형과 그 며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쇠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첫 번째 우연히 자던 날, 그 다음부터는 처형을 피했어야 했나 하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아직도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만난 수많은 70대 어르신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50, 60대 때 조금만 달리 살았더라면 물론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은 없을지라도 후회를 덜어낼 수 있는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0, 60 대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전문가의 인생 조언을 나누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작은 나침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 참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위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 70대가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현실은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
영양제나 운동을 챙기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 60대까지는 말이죠. 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네, 첫째. 근력은 60살 이후 연간 3%씩 감소합니다. 네, 둘째. 70대의 절반이 청력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65. 세가 넘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와다 히데키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세월을 코줄 달고 간병인의 의지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마칠지는 70대에 결정된다. 그리고 70대는 인생 최후의 활동기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70대를 잘 보내야만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대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두지 않으면 오래 살지는 몰라도 노쇠한 고령자가 되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바둑을 두어 오신 김할아버님은 70세의 치매 위험군 판정을 받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머리를 쓰는 취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네, 그 바둑은 언제 배우셨나요? 네, 저는 20대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20대에 배운 것을 50년간 반복하는 것보다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우리는 늘 하던 것만 하려고 하죠? 네. 늘 가던 길로만 걸으려 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으려 하고, 늘 하던 취미만 고집하려 합니다. 네, 하지만 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죠. 네, 50대, 60대를 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취미가 70대 이후에 건강한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가지다 보면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산책, 노만 걷지 말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길로 가보세요. 안녕. 그리고 가끔은 전철을 타고 낯선 동네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늘 가던 식당 말고 새로 생긴 식당도 가보세요. 남성분들은 간단한 요리에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 쓰는 것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새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예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즐거워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밖에 나가야 뇌도 자극받습니다. 하지만 가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에 하고 싶은 일을 꼭 참기도 하는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네. 많은 분이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데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막상 일흔도 되고 보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네. 저는 10,000원은 쪼개면 여러 나를 살 수 있지만 외로움은 쪼개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이 담배를 매일 15개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홀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관악구 대학동의 한 고시촌. 한때 젊은 곳이 생들의 꿈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노인촌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화장실도 없는 고시원. 취사시설이 없는 미니 원룸. 이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산문은 절대 잠그지 말라고 당부드려요. 내 고시원. 주인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방문을 두드려 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에 걸린 작은 게시판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기억해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어르신들. 설령 가족을 찾는다 해도 가족들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거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10년을 더 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남편을 간호하고 정작 본인의 노후에는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긴 노후를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세 번째 현실은 편견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다. 녹슨 삽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최근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올해 73세인 양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60대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후 환경미화원도 해보시고 교통안전 도우미도 해보셨습니다. 네, 지금은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지만 번번이 나이 때문에 거절 당하신다고 합니다. 네, 내 일하고 싶은 게 생겼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그저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무료한 노년엔 그것 자체가 소중하죠. 할아버님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을 우대해주는 건 지하철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시간을 보냅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풀리거든요.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전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꿀릴 것도 없었고 연금도 있으니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 늙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5년만, 딱 5년만 젊었더라면 좋겠어요. 네네. 이건 단순히 게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죠. 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두려운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녹슬어 가는 삶. 그것이 진정 두려운 것이죠. 네, 우리 사회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 국가도 함께 해야 하죠. 네. 그리고 노인들의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에 따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사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03 시대가 아닐까요? 또한 노인 스스로도 늙어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대가 되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한 생활 습관 고치기입니다. 네네. 노년기에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5 건강만 잘 지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습관, 과식과 야식, 과도한 음주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큰 병원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2 번째는 나만의 의미 있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3 아시다시피 노년의 큰 시련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4 그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하나 둘 이별하게 되죠. 그리고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죠. 바로 자신만의 일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거리는 꼭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삶의 기쁨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나 혼자 맞이하는 것일 테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 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 3 번째는 달콤한 사기성 거짓말에 속지 않기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3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기보다는 누군가 해주는 이야기를 더 쉽게 믿게 되죠. 4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린 투자 사기나 자녀를 사칭한 메시지 사기 같은 것들이죠. 특히 요즘은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수익이 너무 좋아 보이는 투자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결국 나이가 될수록 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자식. 사랑은 노후의 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노년. 세대들이 젊었을 때는 자식 공부시키랴 부모 봉양하랴 가정 살림 꾸며나가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고 오직 모으기만 해온 세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 모아둔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주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따뜻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국가의 도움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이 됐죠? 네, 이건 내리 사랑이라지만 이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건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자녀를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더 바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씀씀이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그땐 아이들도 출가하고 둘 또는 혼자 사는데 생활비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싶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식비는 기본이고 경조사비, 문화생활비, 여행경비, 거기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갑자기 절약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온 소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결국 돈 걱정하면서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먼저 저축해 두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건 건강입니다. 식비를 줄이겠다고 영양가 없는 음식만 드시거나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한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절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불필요한 지출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3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길어진 수명은 저주와 다름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혜의 동행 가족 여러분들은 다르시죠. 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네.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들꽃야담 몰아보기 특별편 2시간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과부들의 옹달샘을 뚫어준 소금장수. 조선 후기 유교 문화에 의해 여인들에게 강요된 정절 때문에 과부들은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과부들의 옹달샘을 시원하게 뚫어준 소금 장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편찬되면서 과부의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을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점차 늘어났고 가혹한 법제도 탓에 그들의 한이 날로 쌓여가던 시절이었지요. 소금장 수충식이는 그날도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소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단단하고 맛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을 간지리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지요.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가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큰 대문이 열리더니 복실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소금 맛은 짠데 무슨 맛이 그리 좋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마님께서 소금 좀 보자 하시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충식이 수레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곱게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금 장수 들어왔습니다. 마님, 한번 녹여보시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입안 가득 깊은 맛이 퍼집니다. 한번 맛을 보시지요. 넉살스럽게 권하는 충식의 말에 마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정말 그리 특별한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나. 예, 마님, 저희 소금을 맛보시면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줘보시게. 충식이 소금을 한 움큼 손바닥 위에 내밀자 마님은 다소곳이 소금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소금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였지만 호들갑 떠는 충식의 넉살에 살짝 웃음이 났지요. 짭조름한 것이 감칠맛도 나는 것 같으니 한 말만 주게나. 간수는 잘 뺐겠지? 그럼요, 마님. 이 소금이야말로 전남 무안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식은 소금 가마니에서 한 말을 재어 팔았습니다. 가마니를 다시 묶고 있는데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랍니까?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소금 다 녹아버리겠구먼. 충식은 다급히 수레를 처마 밑으로 끌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마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게 저기 헛간에 수레를 끌어놓게나 빗물이 들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걸세.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었지만 충식은 주막에 갈 수도 없어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복실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마님께서 점심을 먹고 가시라 하십니다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막으로 갈 수도 없을 테니 여기서 점심을 드시지요. 라며 잘 차려진 밥상을 들고 나왔지요. 뜻밖의 호의에 충식은 감사히 식사를 마쳤고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헛간 뒤편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마님, 신세만 질 순 없으니 저기 쌓여있는 장작이라도 패서 신세를 갚고 싶습니다요. 그리하여 충식은 도끼를 손에 쥐고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 속에서 금세 땀이 솟아나자 그는 상의를 훌쩍 벗어젖혔지요. 튼튼한 어깨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쩍쩍 패지는 장작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방문 틈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된 마님은 사내의 근육질의 몸을 보게 되자 그만 두근거림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 기묘한 설렘이 밀려온 것이지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님은 자신도 낯선 감정에 당황하며 볼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 내가 여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마님은 외로움이 밀려들며 왠지 모를 떨림으로 가슴이 설렜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비는 종일토록 그칠 기미가 없었지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답니다. 여보시오 소금장수 양반, 저녁도 드셔야겠네요. 복실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 나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신세를 지게 되었군요. 충식은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까 배준 장작만 해도 내일까지 밥을 먹어도 되겠구먼요. 어차피 식구도 단촐해서 밥도 늘 남아요. 그런데 복실은 밥상을 내려놓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에이고, 오랜만에 남정네가 있으니 땀 냄새가 촉촉하게 퍼지는 것이 빈집에 불 지핀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충식은 수저를 들다가 멈칫했답니다. 과부집이었구먼. 그제야 충식은 낮부터 집안을 살펴보면서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와집이 번듯한데도 남정네의 그림자는 없고 집안 곳곳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요. 가끔 마님이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충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마님은 언제부터 혼자 사셨소? 복실은 그 말에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였어요. 어휴, 그런 걸 뭐 하러 물으셔요. 그런 거 말했다가는 마님께 야단 맞아요. 마님 성격이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하셔서. 그러면서 슬쩍 충식을 힐끗 바라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근데 소금장수 양반, 오늘은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충식은 그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주막에 가려면 비를 쫄딱 맞아야 하고 또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자 복실은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리면 방 하나 내어주실지도 몰라요. 결국 충식은 마님께 예의를 갖추어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청했지요. 그러자 마님은 빗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는데 소금 수레를 끌고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될 터이니 하룻밤 묵어가시게나. 마당 한쪽에 빈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게. 그리하여 충식은 마님 댁에서 밤을 맞았죠. 따뜻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니 피곤이 밀려와 금방이라도 잠들 듯 했으나 왠지 모르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촉촉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도 섞여 귀를 간지렸고 간간히 바람이 지붕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끼익!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죠.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답니다. 그가 놀라 몸을 조금 일으키려는 순간 쉿! 가만 계셔요. 나직한 속삭임과 함께 복실이 살금살금 다가와 충식의 옆에 살포시 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충식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뭐 하는 것이오? 충식이 당황해 속삭이듯 말하자 복실은 가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놀라긴 이르답니다. 오랜만에 남정네 기운이 느껴지니 갑자기 땀, 냄새가 더 맡고 싶어 이리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홀린 듯이 이끌려 이리 들어왔습니다. 소인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여 복실은 충식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파르르 떨었답니다. 과부집이라 그런지 밤이 너무 길어요. 충식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이러다 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 이러시오? 그러자 복실은 더욱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참, 그런 걱정은 마세요. 마님은 깊이 잠드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복실은 먹잇감을 잡은 맹수처럼 충식의 윗도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충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방 안에는 은은한 습기와 빗소리가 가득했고 어느새 복실의 체온이 이부자리를 타고 스며들며 장작 팰 때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복실이를 맞이하였답니다. 복실의 풍만한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충식의 몸을 간질거렸고 불끈 솟아오른 충식은 복실의 깊은 옹달샘을 탐하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탐하고 쾌락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았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낸 복실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떴어요. 비는 이미 그친 듯 했으나 밤새 내린 빗물의 흔적이 마당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새벽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뜰에는 적막함만이 감돌았고 집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하였지요. 그러나 조용한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인기척 하나. 끽! 마님은 뒷간 문을 열고 나오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손님이 묵는 뒷방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혀 숨죽인 채 충식의 방에서 나오는 복실을 보게 되었답니다. 복실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 발소리를 죽인 채 안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옷매무새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채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님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떨리는 가슴을 숨기려 황급히 뒷간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은 뒤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섰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더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밤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마님은 애써 고개를 저었으나 그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지요. 간밤에 복실이와 소금장수가 버렸을 뭔가를 상상하니 마님의 얼굴은 붉어졌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복실이 소금장수의 넓은 가슴에 안겨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그만하자. 마님은 두 눈을 꼭 감고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자꾸만 뛰었죠. 질투였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나 부정할 수 없었지요. 어째서인지 억울하였어요. 그 순간 문득 마님은 깨달았어요. 그녀도 잊고 살았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길고 긴 밤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누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 그녀도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전이었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과부라 부르며 정절을 강요하였으니까요. 그 후로는 마음을 닫고 살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복실이처럼
마님은 두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책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도 알 수 없는 작은 미소 하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에 앉아 따끈한 밥을 먹고 있던 충식은 느긋하게 국을 한술 뜨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님이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게 어제 장작을 패준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 소금을 다 팔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그렇게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팔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지게를 쓰는 게 어떻겠는가? 충식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며칠 우리 집에 묵으면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우리 집 허드렛 일도 좀 도와주게. 그럼 밥값도 하는 셈이니 말일세. 마님의 뜻밖의 제안에 충식은 반사적으로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얼빠진 얼굴로 멍하니 마님을 쳐다보다가 그만 사레가 들리고 말았어요. 캑, 콜록콜록. 눈물을 찔끔거리며 기침하느라 한참을 헛기침하던 충식은 겨우 진정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마님 앞에 다가가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지요. 마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인, 마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돌이 장돌뱅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편히 머물며 장사를 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복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싱긋싱긋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마님도 참, 웬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살랑살랑 걸음을 놀리며 숭늉을 들고 충식에게 다가갔죠. 복실은 숭늉 사발을 내밀며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며칠 묵게 되셨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죠. 이 집에 허드렛 일도 있고 저와 할 일도 꽤 많이 있지요. 복실의 눈빛은 영락없이 장난기 가득한 여우 같았고 충식은 그녀의 속뜻을 모른 척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식은 마님의 집에 머물며 소금을 팔게 되었고 마을에는 어느새 소금 장수 충식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답니다. 어쩐 일로 그 마님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대? 그러게 말이야. 대쪽 같고 엄하신 분이 외간 남자를 들여 방까지 내어주신다니 뭔 일이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구먼. 그런데 마님 댁 장작을 소금 장수가 다 패주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팰 장작이 산더미인데 올겨울을 나려면 장작을 준비해야 하는데 소금만 사면 장작도 패주나?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 힘 좋은 소금 장수 충식의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네 아낙네들은 소금을 산다는 핑계로 마님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님, 이 댁에 소금 장수가 있다고 하던데 마침 우리 집에도 소금이 떨어졌지 뭡니까? 이렇게 딱 맞춰와주니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복실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봐요? 마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복실은 밭에 잠깐 갔고 소금 장수는 아침에 소금을 팔러 나갔는데 동네 어귀에서 못 봤나? 예, 이 댁으로 곧장 오느라 못 봤네요. 그럼 그리로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마님, 언제 이 많은 장작을 다 패신 거예요? 마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어제 비가 와서 소금을 팔러 나갈 수 없었으니 밥값이나 한다고 소금 장수가 패놓았다네. 그러자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를 찼답니다. 아이고, 이 많은 걸 팬 것을 보면 힘이 장사인가 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뒤 안악은 슬며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날 이후 마님댁 문지방이 닳도록 동네 안악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여기 있었구먼. 이보쇼, 우리 집에도 소금이 필요한디 우리 집으로 가시면 안 되겠소?
충식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댁이 어디입니까? 저 언덕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란디 소금 장수 양반 소금만 팔면 심심하지 않으신가요? 소금이 왜 심심합니까? 이걸로 국을 끓이면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고 장작을 패면 깊은 인연도 생기지요. 충식의 농담에 안학은 깔깔거리며 허리를 잡고 웃었지요. 어머나, 소금 장수 양반. 그럼 소금을 사면 장작은 덤으로 패주고 다른 인연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그럼 소금을 많이 사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자 안학은 더욱 알랑방귀를 뀌며 말하였답니다. 에이그, 소금이야 당연히 사야지요. 얼마나 사야 한답니까? 한 가마니쯤은 사야 하나? 안학은 너스레를 떨며 충식을 힐끔 보았지요. 그 모습을 본 충식은 입가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하였어요. 소금도 사주시고 저녁 한 끼에 방 하나 내어주시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안학은 충식의 말뜻을 곰곰이 새기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참말로 농도 진하게 하는구먼. 허허. 근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소금장수 충식의 거래 방식이 소문을 타고 과부들 귀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마을의 과부집에는 소금 가마니가 쌓이고 처마 밑에는 잘 팬 장작도 쌓여 있었죠. 충식의 소금을 사고 한 끼 식사에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묘수를 터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긴긴 밤을 외롭게 보내야 했던 과부들의 옹달샘에도 촉촉한 물이 다시금 고이기 시작하니 온 마을의 과부들의 얼굴이 싱글벙글 만개한 꽃같이 활짝 피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님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지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식이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다른 과부들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복실이 마님에게 아뢰는 충식에 대한 소식은 이러했지요. 마님, 오늘은 소금 장수가 언년네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묵는다고 합니다. 마님, 오늘은 춘심이 과수집에서 묵는다고 하대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마님은 서서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분명 내 집에서 묵게 해주고 지게까지 내주었거늘. 겉으로는 고고한 마님, 지체 높은 양반댁 여인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답답하고 어딘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뜰을 거닐며 아니, 장작이 그렇게 패고 싶으면 우리 집 장작도 남아있는데 왜 여기선 더 안 패는 것이야? 라며 투덜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였지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한번 피어난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내려앉은 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충식의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그가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왠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님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가슴속 깊이 말라있던 옹달샘에는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옹달샘을 그냥 말려둘 생각이 없었다지요. 충식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소금을 정리한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조용히 충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게 충식이. 충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마님은 한동안 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한잔하는 것이 어떤가? 뜻밖의 말이었지요. 마님께서 술을 드신다고요? 충식은 놀란 듯 되물었지만 마님은 그저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어요. 이따금 한잔할 때도 있지. 하지만 혼자 마시는 술은 영 외로워서 말이야. 그녀의 말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충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씩 웃으며 말하였어요. 저도 오늘은 일이 고되어 술 생각이 간절했는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한 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이리 들게. 마님은 차분하게 잔을 채우며 충식을 바라보았지요. 오래간만에 남정네와 술을 나누는구려. 그동안 아주 적적하셨나 봅니다, 마님. 안하기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없었겠나. 마님은 슬픈 듯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을 멈추고 손끝으로 잔을 살짝 굴렸습니다. 그리하여 주거니 받거니 술기운이 오른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소금도 이제 다 팔아가는구먼. 네. 마님 덕분에 수월하게 몇 달 팔 소금을 다 팔았지 뭡니까? 내 익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네. 자네 덕분에 마을에 안악들이 겨울에 쓸 장작도 다 준비하고 안악들 얼굴까지 활짝 피었다는데 무슨 방도가 따로 있었나? 나도 궁금하구먼. 마님의 그 말에 충식은 한참을 망설이며 술만 연거푸 마시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뭐 특별한 것은 없사오나 마을 안악들과 마님은 신분이 다르니 소인 놈 따위가 어찌 감히 마님의 옹달샘 물길을 틀 수 있겠사옵니까? 충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님은 얼른 속내를 비추었어요. 이보시게 나도 옹달샘에 고인 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싶구먼. 마님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된 충식은 알딸딸한 기분으로 마님을 쳐다보니 그날따라 마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다지요. 그리하여 충식은 자연스럽게 마님께 다가가 마님의 옷고름을 풀어 헤치는 순간 뽀얀 살결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충식의 숨소리는 거칠게 헐떡거리며 고운 마님의 입술을 달콤하게 탐하며 뜨거운 욕망을 쏟아부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산에 살 내음을 맡은 마님은 쾌락과 죄책감에 휩싸여 불타는 욕정에 몸을 부르러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옹달샘도 맑은 물이 줄줄 흐르도록 물기를 터주었답니다. 붉게 물든 마님의 얼굴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충식도 마님이 싫지만은 않았기에 덥석 끌어안았지요. 그리하여 온 마을의 과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소금 장수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입김이 센 사내가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소금을 다 판 충식은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수레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소금 장수더냐? 오라를 받아라. 충식은 영문도 모른 채 오라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린 충식은 벌벌 떨며 말하였어요. 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떠돌이 장수일 뿐이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놈! 정녕 소금만 팔았단 말이냐? 온 마을 여인들에게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하여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냐? 풍기를 어지럽히다니요. 소인은 살기 어려운 안악들에게 손을 보탰을 뿐인데 어찌 이리 몰아세우십니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날이 남자가 아내를 잃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허락받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찌하여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또는 당황하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그야 그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여인은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이거늘 어찌하여 법도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냐? 마님은 콧방귀를 끼듯 피식 웃으며 말하였지요. 절개라 법도라 하지만 사또 날이 어찌하여 그 절개와 법도는 여인에게만 강요되는 것이옵니까? 그 말에 마을 과부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고 장작을 패려면
하루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금 장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풍기문란이라 한다면 도대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한참 동안 침묵했지요. 그는 분명 이들을 벌해야 하지만 과부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답니다. 고민 끝에 사또는 한숨을 쉬며 선언했어요. 좋다. 충식, 내 놈이 참으로 별난 소금 장수로다. 소금은 짭짤한데 마을 과부들의 얼굴은 달콤하게 변하였으니 사또는 일부러 헛기침하며 과부들을 쓱 훑어보았겠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앞으로 소금을 팔고 장작을 팰 때는 관가에 보고하도록 하라. 허나 과부들의 웃음이 넘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이것이 다 백성들의 삶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과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충식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충씨가. 예, 사도 나리. 사또는 실눈을 뜨며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집 장작은 안 패도 된다. 소금이나 한 가마니 갖고 오너라. 사또 나리. 다음엔 소금 대신 삼배와 무명을 갖고 올 것입니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그렇게 충식은 사또의 판결 아래 공식적인 장사꾼 겸 과부집에 장작 패주는 사람이 되었고 마을의 과부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렸다는 들꽃 야담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의 여인 장녹수.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꾸며진 조선시대 연산군의 폭정을 부추긴 장녹수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고을에 장한필이라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뿐 아니라 노비에게서 얻은 자식들도 여럿 두고 있었지요.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했죠. 장녹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비록 지방 관리였다고 해도 관비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에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힘들게 살다 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도 여의치 않아 몇 번의 결혼을 하며 고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이후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노비와 혼인하여 아이까지 낳으며 함께 살았지만 생계가 힘들어 춤과 노래를 익혀 기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종의 적차남인 제한대군이 집에서 연회를 열어 연산군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연산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잔치를 자주 열며 그를 즐겁게 해주었지요. 그날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기생으로 나온 장녹수가 문득 연산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입을 크게 열지 않아도 맑고 요염한 소리를 뿜어냈고 연산군은 첫눈에 그 매력에 사로잡혔죠.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시선이 한순간에 장녹수에게 고정됐고 잔치의 흥이 최고조에 이를 즈음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한대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허, 아우님. 저 여인은 누구요? 자태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연회장 건너에서 단정한 자세로 노래하던 장녹수를 가리키며 연산군은 술잔을 들고 있던 손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제한대군은 눈짓으로 장녹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의 집에 기거하는 노비이자 기생인 장녹수라는 여인입니다만 전하께서 굳이 눈여겨보실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연산군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인의 미색이 예사롭지 않구먼. 아우님이 홀로 이런 여인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럽구려. 나도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 가까이 불러주시오. 제한대군이 눈짓을 보내자 장녹수가 조심스레 연산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연산군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든 듯 미소 지으며 다시 제한대군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우님, 미색과 재주를 겸비한 저 기생을 내게 줄 수 있겠소. 궁으로 데려가 노래도 듣고 춤도 보며 지내고 싶구려. 제한대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였어요. 전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입궐토록 하겠사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시중들을 불렀습니다. 하하, 여봐라. 당장 녹수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오늘은 아우님 덕에 기분이 매우 좋구나. 이렇게 연산군의 한마디로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집을 떠나 순식간에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산군 재위 8년 그의 폭정이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무더기로 궁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특별관직이 바로 채홍사. 조선 팔도 구석구석을 뒤져 미색을 선발하고 궁으로 불러들이는 임무를 맡았지요. 이렇게 모인 여자들 중에서 시와 춤, 노래에 능하고 용모가 빼어난 기생들은 운평이라 불렸고 그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자태와 재능을 갖춘 미인들은 흥청이라는 칭호와 함께 한양에 집 한 채씩을 주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궁에 들자마자 단숨에 흥청으로 발탁되었고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려 연산군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미천한 소첩이 노래 한 곡조를 바치고 싶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우아한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연산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녹수의 노래와 춤은 여느 기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시선을 사로잡았고 반쯤 감긴 눈으로 연산군을 바라보며 맑은 음색으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운 숨결을 일부러 거칠게 흐트리며 고음을 내고 가슴을 부드럽게 밀어올리며 느릿한 호흡을 섞어 유혹하듯 그를 바라보았죠. 노래가 끝날 무렵 도발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자 연산군은 넋이 나간 듯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장녹수는 술잔을 채우며 아련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하였지요. 전하, 소첩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잔을 비우신 후 좀 더 흥이 나는 춤을 보여드릴까 하옵니다. 그래. 내 오늘은 내 덕에 흥이 폭발하겠구나. 연산군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그녀가 뿜어내는 관능적인 춤사위를 따라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느새 연산군의 정신은 완전히 녹수에게 사로잡혔고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입궁한 바로 그 해에 종사품 수건의 후궁 첩지를 받게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뛰어오르는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이었지요. 장녹수에게는 남자의 마음을 다루는 묘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태는 변화무쌍했고 연산군을 마음껏 부추기고 홀려 그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연산군의 주색잡기는 해가 저물도록 그칠 줄 몰랐고 깊은 밤까지 이어지기 일쑤였지요. 그런 밤이면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하였습니다. 전하, 벌써 밤이 깊었사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신들과 국정을 살피셔야 하오니 옥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산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시던 술잔을 휙 들어 올리며 장녹수에게 눈길을 보냈지요. 녹수야. 다들 내가 노는 걸 멈추라 하는데 너도 그러느냐?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니 오늘 밤만큼은 너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싶구나. 장녹수는 염려 가득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께서 과음하시면 자칫 옥체가 상할까 걱정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다른 기생들이 많건만 전하께서는 소첩에게만 눈길을 주시니 괜스레 두렵사옵니다. 연산군은 만취한 듯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기생이 넘쳐나도 내 눈엔 너만 보이는데 어쩌겠느냐? 너의 고운 자태가 내 눈을 사로잡는구나. 그러니 난 녹수 너만 있으면 되느니라. 장녹수는 애교 섞인 투로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을 그리 아끼신다면 소첩의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전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는 소첩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소첩에게 벌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가 임금인데 감히 내가 나에게 벌을 준단 말이냐? 허나 내가 내리는 벌이라면 기꺼이 받아주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장녹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 혹독한 벌을 내릴 순 없사옵고
전하께서 말이 되어주시면 소첩이 전하 등을 타고 연회장을 3바퀴 돌겠습니다. 왕에게 벌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대역죄였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그 기괴한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래, 이런 괘씸한 벌이 또 있겠느냐? 허허, 어서 업히거라. 장녹수는 능청스럽게 연산군의 등에 올라타고 일부러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랴, 이랴, 빨리 달리거라. 말을 부리듯 연산군의 엉덩이를 내리치며 전하, 달리는 동안 숨이 차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힘내시라고 노래라도 한 곡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크게 소리쳤고 바닥을 기어가며 연회를 1바퀴, 2바퀴 돌아냈지요. 마침내 3바퀴를 모두 돈 뒤에야 숨을 헐떡이며 장녹수를 내려놓은 연산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녹수가 살포시 연산군의 땀을 닦아주며 마치 아기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착한 말이 되시다니요. 소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죽다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받을 테니 짐의 등을 실컷 타보거라. 하하. 연산군은 뺨까지 붉어져 있었지만 들뜨고 신난 얼굴이었습니다. 이처럼 장녹수는 자신의 매력과 교태로 연산군을 쥐락펴락했고 연산군은 점차 국정을 돌보는 일보다 음주가무에 탐닉하며 폭정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이처럼 장녹수는 연산군을 임금이자 아이처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인처럼 유혹하며 교태를 부렸지요. 그녀는 관능적인 몸짓으로 연산군의 마음과 몸을 쥐락펴락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총애를 누렸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여인 중에서도 장녹수가 독보적인 총애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는 연산군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겠지요. 전하, 소첩의 몸이 예사롭지 않아 의원을 불러보았습니다. 의원을 불렀다고? 혹시 어디가 아픈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녹수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수줍은 눈빛을 살짝 띄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드디어 용정을 잉태하였나이다. 소첩 뱃속에 전하의 아이가 생긴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언제나 짐이 기뻐할 일만 만들어주는구나. 역시 내 수건이로다. 아직 3달이 채 되지 않아 조심스럽게 지내야 한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내 몸을 더욱 아끼고 조심해야 한다. 전하께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소첩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녹수가 딸을 낳자 연산군은 친히 딸의 이름을 영수라 지어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영수라 하겠다. 그 빛이 곱고 빼어나 훗날까지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는 것이니 어떠냐? 영수 참 곱고 기품 있는 이름이옵니다. 소첩은 감히 황공할 뿐이옵니다. 내가 이처럼 귀한 딸을 안겨주었으니 오늘부로 너를 정사품 수경으로 올리노라. 또한 오늘 녹수를 위해 특별한 연회를 베풀고 큰 예물을 내리도록 하게노라. 또한 처소를 다시 확장하고 필요하면 무엇이든 마련하도록 하라. 아이와 함께 지낼 처소이니 방 한 칸이라도 허투루 하지 말 것이며 예법 따위로 제동을 걸지 않도록 하라. 신하들은 경악하였지만 감히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장녹수에게 눈이 먼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산군이 장녹수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여봐라. 수경의 본가가 여염집과 가까워 혹시 불이 나면 어쩌겠느냐. 주변 민가를 헐어 터를 넓히도록 하라. 그 어명에 조심스럽게 나서던 한 신하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전하, 수경께서는 궁중에서 지내십니다. 사가에 머무실 일이 없으신데 백성들의 집을 헐어 큰 터를 마련하신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옵니다. 이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연이어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이미 수경께서는 궁 안에서 지내고 계시오니 민가를 빼앗다시피 헐어버리는 일은 백성들의 원성을 키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임금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과인의 의중을 모르면서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할 말을 잃었고 몇몇은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경을 위해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과인이 베푸는 은혜다. 백성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다시 이 일에 반대한다면 그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니 당장 시행하라. 그로 인해 백성들의 집이 헐리고 장녹수의 본가가 확장되는 일은 백성들의 울분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장녹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산군의 사랑을 배경 삼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차없이 취했습니다. 어느 날 장녹수는 연산군 앞에서 살포시 무릎을 꿇더니 술잔을 슬며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전하, 우리 영수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유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크온지라 유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작은 상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전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연산군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영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저할 것이 있겠느냐. 무슨 상을 내리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녹수는 얇은 소매 속에서 서판 한 장을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자는 유모의 아들이오니 그자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은혜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연산군은 서판의 기록을 훑어보며 노비 신분이 아닌가. 평민으로 면천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냐? 소첩은 황공할 뿐이옵니다만 근심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연산군은 팔걸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관직에 앉히면 좋을꼬? 궁궐 동편관에 딸린 창고를 관리하는 직이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을지요? 연산군은 이내 장녹수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 영수를 위함인데 노비 하나 관직 주는 것이 대수겠느냐. 며칠 뒤 신하들은 승정원일기를 통해 노비 출신에게 동편관 창고 관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구히 그 자리를 세습할 권한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대신들이 앞다투어 상소를 올려 막아보려 했지만 연산군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출신이 무슨 대수란 말이냐? 과인이 옳다고 여겨 관직을 내린다면 그만이지. 감히 어명에 대꾸하다니 이게 곧 나를 거스르는 불충한 죄가 아니겠느냐? 전하, 아무리 그래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백성의 공분을 사게 되어 후일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소인의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연산군은 차갑게 신하들을 훑어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과인이 이미 결정하였느니 노비라도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충성스럽다면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더 이상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과인을 능멸한 죄로 다스릴 것이오. 하루는 녹수가 연산군에게 또 청을 하였지요. 장녹수는 살짝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연산군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전하께서 나란 일을 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실지 그러다 옥체가 상하실까 소첩 근심이 쌓여 가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옆에서 일이 잘 보필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소첩에게 작은 근심거리가 생겨 감히 전하께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이미 장녹수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연산군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을 슬쩍 들어 얼굴을 마주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기에 이리도 표정이 어두운 것이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녹수의 걱정은 곧 과인의 걱정이니라. 장녹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소매 속에서 조그마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김선이라 적혀있는 자가 소첩의 언니 사내이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은혜로 이리 호의호식하는데 언니가 노비이다 보니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지라 소첩의 마음이 늘 안타깝고 죄스러워 먹는 것조차 목으로 넘기기 어렵사옵니다. 그리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서 어째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냐? 전하께서 소첩 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송구하여 소인이 근근히 도와주었지요. 그랬구나. 걱정 말거라. 그래 어떤 관직을 주면 좋겠느냐? 생각한 것이라도 있더냐? 한경도 전양감 자리에 앉혀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비록 천한 신분이나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자유입니다. 연산군은 녹수의 교태 넘치는 목소리와 눈빛에 이미 의심의 빗장을 풀고 반쯤 감은 눈으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찌 어려운 일이겠느냐? 우리 수경이 마음이 편해지면 그만이지. 곧바로 명을 내리마. 여봐라. 도승지를 급히 들라하라.
며칠 뒤 조정에서는 장녹수의 형부가 노비 출신임에도 함경도 전양감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전에서 신료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사색이 되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하, 함경도 전양감은 왕실에 바칠 향을 운반하고 지방의 세수를 관리하는 중책이옵니다. 어찌 노비 출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민심이 크게 동요할까 염려되옵니다. 비록 수경마마의 친인척이라 하나 관직 제수는 결코 사사롭게 처리할 일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신하들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과인이 수경에게 내리는 상이니 출신이 어찌 대수이겠소. 더 이상 이 일로 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신하들은 또다시 한숨을 삼키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장녹수는 형부를 관직에 앉힌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더 대담한 일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관선을 이용해 쌀을 대규모로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겨